자, 오늘은 우리 준용이 그리고 리치용은 RP 3차 강의, 그리고 정진이는 원래는 AP 강의가 또 그 본격 세부적인 AP 강의가 있고 재테크 재무설계 강의를 하고 나서 원래는 3차 강의를 들어야 돼. 근데 AP 강의랑 재테크 재무설계 비교 강의는 내가 두 강의를 한 번에 묶어서 다음 주에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를 원래 먼저 듣고 3단계를 들어야 돼. 근데 3단계만 들어도 뭐 네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리치용이랑 준용이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3단계 차례고, 그래서 정진이는 3단계를 듣고 1, 2단계를 들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뭐냐면 1강, 2강이 이제 AP 단계, 그리고 AP를 끝내고 재테크 재무설계를 비교해 주면서 간단한 워밍업을 하고, 그 워밍업 안에도 아주 많은 거절 처리가 있었죠. 정진이도 뭐 내가 어제 강의했던 거에서 살짝 들었지만 그 안에서 뭐 많은 거절 처리와 뭐 이 사람에 대한 성향 파악, 팩트 파악,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약이 좀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테크 재무설계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지? 물어보라고. 재무설계가, 즉 자산관리가 맞춤복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나만의 어떤 재무 맞춤복을 입는 과정이고, 100km 마라톤에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그게 바로 재무설계고, 세 번째,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목적을 정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으로 향하는 가장 최단 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만약에 재무설계라면 재무설계 받아보실 의향이 있냐? 라고 다시 물어보라 그랬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당연히.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재무설계를 받아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본격적인 돈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저축을 하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본 RP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스무스하게 돼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본 RP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여기 좀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좀 불편해. 그냥 좀 약간 다 저기 맨 뒤에 다 저기 앉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그래, 그 회장님 의자에 앉아. 이게 훨씬 편하다. 내가 보기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RP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해도 되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내 RP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화법으로 하는 거고, 각 사람마다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순서로 RP를 한다면 계약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굉장한 고액 자산가나 금융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RP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가장 제가 보여줄 수 있는 RP 중에 가장 어떤 RP? 베이직한 RP. 당장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RP. 그런 것들을 오늘 딱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이 딱 시작이 되는 거야. 딱 상담이 시작됐어. 그러면은 저는 백지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딱 그려. A4 용지에다가 딱 그리는 거예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면서 라이프 사이클 얘기도 간단하게 했을 거고,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제가 다 얘기를 했죠.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뭐다? 단기를 ETF, ELS, 적금, 예금, 펀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뭐다? 단기적인 목적 자금과 중기적인 목적 자금과 장기적인 목적 자금을 그 고객이 하고 싶은 니즈에 맞춰서 기간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주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재테크 재무설계를 비교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반드시 해놔야 돼요. 쓸데없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매끄러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편하게, 예를 들어 제가 준용이를 상담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진이로 한번 해볼까? 정진이를 제가 상담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돈 상담 딱 들어가면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3가지의 석탑을 딱 그려요.
재테크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고객이 갸우뚱하겠죠. 뭔 소리야 이거. 자, 어려우시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63빌딩 가보셨나요? 네. 제2 롯데월드 타워 높은 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재무설계 즉 재테크로서 나의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만약에 63빌딩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63빌딩이 100세 시대니까 내가 지금 30km 지점에 있는데 이 100km 지점에 내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3빌딩 멀리서 봤을 때 63빌딩을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1층이 먼저 보이셨어요? 아니면 꼭대기층이 먼저 보이셨어요? 얘기를 한번 해봐봐. 꼭대기층. 꼭대기층. 리총은 꼭대기층.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꼭대기층이 먼저 보인다 그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곁들여주면 좋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꼭대기층이 먼저 보이죠. 왜냐면 나한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가 나한테 가깝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꼭대기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진 씨가 지금 이 3층 석탑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을 때 당연히 1층, 2층, 3층 중에 어느 층이 먼저 보이실까요? 3층이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3층이죠. 그리고 여기가 2층이죠. 그리고 여기가 1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만든 3층 석탑 저축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초년생 혹은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층 석탑 저축법으로 저축을 하셨을 때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강남에 무슨 땅부자를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그런 거짓말은 못하지만 이 저축법을 그대로 실현하셨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나중에 노후 걱정 없이 내가 뭐 집 한 채 뭐 대출 안 받고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이 3층 석탑 저축법만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저축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산투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에만 올인을 하라고 했나요? 은행 적금에만 올인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 지우면서 할게요. 저축을 뭘로 나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재테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막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저축을 단기적으로 하고 중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해라. 이거는 재테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저축을 어느 한 곳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재테크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해라 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자, 재테크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단기와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단기. 단기가 무슨 뜻이에요? 길다는 겁니까? 아니면 짧다는 겁니까? 짧다는 게 다 단기죠.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장거리 달리기가 있고, 그쵸? 그럼 중기는 뭐죠? 그 중간 거. 그럼 장기는 뭘까요? 가장 긴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자친구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근데 당장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죠?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는데 내가 부모로서 그 아기를 우리 지금 나이가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녀 양육과 교육의 시간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진 씨가 오늘 저랑 상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바로 정진 씨가 키워야 되는 정진 씨의 친자식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깐난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기저귀값, 분유값도 들겠죠. 하지만 그 애가 커서 20살이 됐을 때 대학 등록금, 학자금, 월세, 생활비 많은 돈이 또 들겠죠. 그럼 전자가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후자가 돈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후자가 실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배에서 4배 정도의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게다가 유학이라도 한번 보내려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진이 같이 일본 유학을 갔다 왔잖아. 그럼 여기서 뭐 유학 같은 얘기를 좀 뭐 해줘도 되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섞으면서 팩트랑.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아기가 생겼다고 해도 그 애가 나중에 커서 20살 됐을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뭔가의 지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주택 마련, 대출 아끼고 내가 집 살 수 있는 거.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예를 들어 3억입니까 아파트가?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세요? 아니라면 100만 원씩은 가능하세요? 그럼 100만 원씩 몇 년을 모아야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대출 끼지 않고 살 수 있죠? 최소 20년, 30년 아닙니까? 그럼 내가 20년 뒤에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목적 자금을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 자금을 만들m에 있어서 1년짜리 가뜩이나 금리는 지금 바닥으로 아주 치솟고 있는데 1년짜리 적금을 했다 깼다 20번을 반복하시겠어요? 아니면 20년을 스트레이트로 저축하면서 세금도 덜 내고 이자도 더 받는 저축을 둘 중에 전자 후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정진 씨는? 후자를 당연히 선택하겠죠. 1000명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다 1000명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후자일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떤 저축이 있죠? 모르시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중기와 장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니즈를 내가 AP 단계에서 파악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팩트 파인딩 받을 때 목적 자금 왜 목적을 내가 모으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사고 싶은지 사업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결혼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거에 맞춰서 단기, 중기, 장기를 처음 초장 상담부터 그냥 깔아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기간별로 나눈다. 기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질 건지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 거예요. 자, 단기, 중기, 장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 금융기관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의 종류가 전 세계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정진 씨? 이렇게 고민을 해. 100가지 이상이야. 자, 고객이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들면 안 돼. 3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보기를 주면 돼. 100개 이상 이하. 이하. 그럼 몇 개 정도 있을까요? 50개? 한 40개? 50개. 자, 전 세계의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재테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농담으로 살짝 밟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10번이 쌓이잖아. 그럼 고객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그래서 상담 심리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 나는 내 자존감은 올라가면서 고객의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는 거야. 나중에 결국 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나약한 인간이잖아 원래. 자, 전 세계의 금융기관의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적금하신다고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예, 은행이 있고요. 근데 이 은행 안에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종류가 있을 뿐이죠. 크게 봤을 때는 은행이 있고요. 혹시 주식 해보셨어요? 네. 그러세요? 혹시 CMA라고 아세요? 그럼 만약에 펀드를 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증권사에 가서 하나요? 모르겠어요. 네. 자, 증권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뭘까요? 보험사가 있어요. 보험사.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바운더리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여기서 딱 꺼내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나를 그냥 보험 설계사로 취급해. 내가 내 바운더리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럼 막 적금 나한테 가입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은행법에 의해서 안 되고 하지만 내가 적금을 알아보고 가장 높은 금리로 추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면 되겠죠. 그렇죠? 증권사는 뭐 펀드 같은 것들 추천할 일도 없겠지만 이렇게 또 펀드 같은 것들 내가 수익률 같은 거 자료 만들어 가지고 또 제시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험은 내가 다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3개네요. 그리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3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1층, 2층, 3층 3개네요. 3개네. 333이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담당하는 역할과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층수가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뭐가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1층, 2층, 3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 건물, 이 3층 석탑을 바라봤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3층.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1, 2층 1, 2층 없이 3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2층 없이 3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파악한 우리 정진이의 팩트가 그냥 적금 100만 원을 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1, 2층 없이 3층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그냥 이런 모양의 건물을 짓고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진 씨가 딱 봤을 때 1층부터 저축을 쌓아 올려서 튼튼하게 석탑을 쌓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 2층 없이 이렇게 허공에다가 3층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게 맞을까요? 그쵸, 전자가 맞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후자의 경우로 뭘 하고 있다? 저축을 하고 있다. 우리 정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근데 왜 이러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이 석탑을 봤을 때 3층이 나한테 가장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층은 단기와 중기, 장기 중에서 어딜까요? 그럼 내 인생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는 거. 뭘까요? 단기. 그러니까 나 혼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질문이 어려우면 안 돼. 아니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힌트를 이미 너 단기라고 빨리 얘기해라고 밑장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 장기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거 대충 하면 돼요. 자, 맞습니다. 3층은 3층 석탑 저축 중에서 이 3층은 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딜까요? 중기. 자,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1층, 즉 장기부터 천천히 우리가 쌓아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중장기 1, 2층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공 위에다가 덩그러니 3층만 딱 지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단기, 3층은 단기, 2층은 중기, 1층은 장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각각 이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각각 분산은 됐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각각의 금융기관이 어떤 것들을 담당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단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어디서 담당할까요? 은행. 자,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어우, 그래도 감각이 좀 살아나시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칭찬도 좀 해줘야 돼요. 자꾸 무시만 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거 맞췄는데. 그치? 자, 은행입니다. 자, 그리고 중기는 그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어디서 다룰까요? 네? 증권사? 맞으세요. 정답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 보험사 얘기는 일단 하지 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끊이지 마. 그리고 나서 이 은행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단기는 가장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기 저축은 전부 다 은행에서 다룹니다. 실제로는 아니지. 증권사에도 상품이 있지. 하지만 고객은 몰라. 고객은 몰라. 그리고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맞죠? 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기 저축은 은행에서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는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1년부터 3년까지를 단기 저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준용 씨가, 우리 정진 씨가, 우리 리치용이 하고 있는 모든 저축 중에 납기가 3년 미만이다. 그럼 전부 다 단기 저축이에요. 근데 단기 저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년부터 3년까지 납입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저축으로 아무리 돈을 잘 모아도 3년까지밖에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예요. 즉 단기는 1에서 3년 정도 저축을 하면서 1에서 3년 정도의 미래를 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품 뭐가 있을까요? 적금 해보셨죠? 적금, 예금, 주택청약 뭐 이런 것들. 적금, 예금, 주택청약 대표적으로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은행은 뭘로 먹고 살까요? 여기서 금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은행은 뭘로 먹고 살까요? 혹시 예대마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죠. 아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행에 돈 맡기면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1%도 돈을 안 주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은행에 1000만원 맡기면 1년 뒤에 10만원 줘요. 10만원. 그렇게 10년 은행에 1000만원씩 맡기면 고작 해봤자 100만원 나오고 100년 맡기면 1000만원 나와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해온 자료 같은 거 금리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줘. 오케이? 다 제가 줬죠. 금리가 왜 떨어지고 이런 것들 한번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럼 뭘로 먹고 사냐면, 아니 내가 맡긴 1000만원은 1%밖에 안 주는데 내가 은행에서 1000만원 빌릴 때는 몇 프로를 갚아야죠? 대출 받아보셨어요? 몇 프로? 4,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은행에 돈 맡길 때는 1%인데 왜 내가 빌릴 때는 4, 5%로 갚아야 돼? 4배, 5배로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어요? 사채, 고리대금업. 즉 은행의 기원은 뭐였냐면 원래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그럼 은행이 가장 안전한가? 은행 안전하다고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왜? 부모님 시대 그때 1970년대 80년대는 은행에 돈 1000만원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이자가 300만원 400만원씩 나왔어요. 그때는 금리가 20% 30%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 1.5%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낮춘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금리는 잠깐 반등한 적은 있지만 1% 오르면 2%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난 30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 이 예대마진, 그러면은 결국 은행을 우리가 모두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절대로 은행에 큰 돈을 맡겨놓지 않아요. 뭐 금으로 바꿔가지고 뭐 무슨 뭐 금고 같은 거에 보관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행에서 지금 현행법상 대출을 80%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행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정진 씨가 5억이 있고 제가 5억이 있어요. 우리 둘 다 10억이 있어요. 근데 10억을 그냥 집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다 맡겼어요. 그럼 은행에 10억이 있겠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는 2억밖에 없어요. 왜? 8억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고금리로 은행이 장사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이 은행이 부실하대. 신용등급이 떨어졌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뭐 할까요, 정진 씨? 그 은행에 가서 내 돈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은행에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게 바로 전문용어로 BR이라고 해요. 뱅크런. 은행이 도망간다는 소리예요. 즉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1금융권은 튼튼하죠. 재정 구조가. 하지만 2금융권은 꽤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금하는 것도 꿀팁이 뭐냐면 이자 1, 2%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부실한 2금융권에 저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해주냐면 그냥 대충 한마디로 은행 적금 계산을 해줘. 은행 적금 지금 100만원씩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100만원씩 하고 계시죠? 일반 1금융권 금리가 뭐 예를 들어 1.5%고 2금융권이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은행 적금 계산법 알아? 정진이? 리치홍이랑 준용이는 알지? 알아? 몰라? 아니 은행 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은행 적금은 이거 되게 중요해. 뭐냐면은 내가 그냥 딱 계산해 줄게. 그냥 이때 이게 같이 그냥 설명을 해줘. 은행 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 적금에 내가 100만원 1년짜리 3%짜리 적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내 원금이 1년 넣었으니까 1200만원이고 거기에 3%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 36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겠죠. 맞나요? 제 계산법 맞나요?
은행 적금 몇 년 하셨어요? 한 5, 6년. 5, 6년 정도 했으면은 적금계산법 당연히 알고 계시겠네요.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재테크 강의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설문을 받아보면은 가장 오늘 충격적인 내용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행 적금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 그 30년 동안 은행 적금만 하고 우리 엄마도 모르고 있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일에 대한 노동으로 오는 그 월급을 잘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5년을 하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팩트를 이제 좀 까줘. 은행 적금 계산법은 내가 1년짜리 3%짜리 적금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19년 1월에 가입했는 100만 원은 1월에 넣었으니까 만기 때까지 1년 머물죠. 그럼 얘는 3%를 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2019년 2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은행에 딱 11개월만 머물죠. 그럼 3%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그럼 2.7%밖에 안 줘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차에 넣는 100만 원은 절반밖에 안 주겠죠.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마지막 달에 넣는 100만 원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짜리 적금에 가입했다? 그럼 실제 이자는 그 절반인 1.5%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뭘 떼죠? 세금을 뗍니다. 세금을 몇 프로 떼죠? 15.4%를 떼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붙어요. 그럼 세금을 몇 프로 떼죠? 30% 이상 뗍니다. 38% 정도를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럼 40%대로 또 누진세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서 임팩트 있게 오늘 만약에 이 사람이 적금만 해. 자, 그럼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정진 씨가 100만 원씩 1금융권에 적금을 하면은 이자가 0.7% 나옵니다. 1년에. 그럼 원금 1200만 원에 내가 100만 원씩 내가 내 월급의 3분의 1, 2분의 1을 적금을 해도 1년 뒤에 이자가 얼마가 나온다? 한 5만 원 돈밖에 안 나와요. 응? 100만 원씩 해도 한 6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자가 6만 원. 그럼 내가 만약에 이자로 60만 원 만들고 600만 원 만들려면 10년하고 100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이자로 1억을 만들려면 몇 년 해야 되죠? 1억 나누기 6만 원 하면 되죠? 그럼 대충 몇 년이에요? 한 1500년 정도 걸려요. 1500년 동안 적금하시겠어요? 이자로만 1억을 만들려면 1500년이 실제로 필요한데 근데 금리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의 구조는 단리의 과세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단리의 과세 구조.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그냥 처음 들어보시냐고. 단리의, 자, 외우세요. 은행의 모든 상품 구조는 단리의 과세다. 그리고 은행은 뭘로 돈을 번다?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1에서 3년 정도 내가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은행의 뭐다?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제가 지금 이 재테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중기. 중기는 잘 맞추셨어요. 여기 증권사에서 나와요. 증권사.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일하게 은행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대출이다. 뭐 보험사도 약간 대출 같은 거 있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대표적으로 은행만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대출이다. 그러면서 예대마진 얘기해주고 적금, 예금 이런 것들 각각의 상품 특성 같은 것들 얘기해주고 이건 아주 초보용 상담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우리라는데 10년, 20년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은행의 적금 발생 구조 얘기해주고 실제 그 사람이 저축을 예를 들어 적금 50만 원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5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해가지고 이자 얼마 받는지 머릿속에 박아주란 말이야. 100만 원 해? 그럼 너 6만 원 나와. 1년 뒤에. 1년 뒤에 6만 원 나와. 오늘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너가 앞으로 은행 적금 100만 원씩 쭉 했을 때 1년 뒤에 이자 6만 원. 치킨 2마리 시켜 먹으면 끝난다. 즉 은행 적금 예금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내 원금만 모으는 거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원금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만 차라리 여기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커피를 덜 먹어라.
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 자, 중기의 기간은 그러면은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3년부터 5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3년에서 5년 정도를 저축할 수 있고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 중기는 증권에서 다루고 플러스 여기 보이는 이 보험에서도 다뤄요. 근데 제가 지금 보험은 먼저 얘기를 해. 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저축은 보험사에서 다루는데 왜냐면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저축은 어디서 다루는데 보험사에서 다루는데 제가 지금 재테크 얘기하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정진 씨가 뭐 안 걸렸을 때 진단금 나오고 병원 갔을 때 병원비 나오고 그게 보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불리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보험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어 그럼 대답을 해봐. 자, 이런 게 바로 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저축은 보험 상품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적금이라고 하나요? 국민연금 뭐라고 하죠? 국민연금 펀드라고 하나요? 아니 보험은 무슨 안 걸렸을 때 진단금 나오는 게 보험 아니에요? 근데 연금은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은행 적금 100만 원 해가지고 1년 뒤에 이자 꼬박해서 6만 원 나오고 그렇게 100년 적금해야 600만 원 이자 받는데 은행 적금은 아니 연금은 연금 보험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씩 20년 동안 넣으면은 나중에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저축인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만 계산해봐도 그쵸? 내가 100만 원씩 20년 내고 20년 동안 150만 원씩 받는다라면 그게 연금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은행 적금이라는 대표적인 저축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 그게 왜 보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 저축은 다 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색안경을 좀 벗고 단기, 중기, 장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모든 장점만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중기는 증권사 플러스 보험사에서 다루고 장기는 보험사에서만 다뤄요. 근데 요즘에는 중기저축을 사람들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저축이 중기저축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중기저축이 단기저축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기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장기저축에 중간중간 내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기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수익률이 높은 장기저축을 하면서 내가 중기적인 목적 자금이 필요하면 장기저축에서 돈을 빼서 쓰고 다시 넣어두면 되니까. 그런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을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중기저축은 증권사에서 다루는데 이 증권사라는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행만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은 모든 은행의 이 저축 상품들은 달리의 과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모든 증권사의 상품은 뭐냐면 예금자 보호가 안 돼. 손실이 생기면은 전부 다 그 사람 탓이에요. 손실이 생기면은 내가 회사 그 직원 멱살 잡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진 씨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산을 10억 이상 만드신 분들, 1억 이상 만드신 분들이 본인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펀드라든가 주식에 넣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난 이제 자산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권사의 대표적인 상품은 CMA라는 게 있고 당연히 펀드 주식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파는 거예요. 펀드는 위탁을 하는 거.
여기서 뭐 시간이 있으면 펀드 같은 거 얘기 좀 해주면 되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기 증권사 저축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하이 리스크의 로우 리턴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면 하이 리스크의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인데 당신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쵸? 증권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펀드가 뭐고 이런 거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는 높은데 내 원금 손실 위험은 굉장히 높은데 돌아오는 거는 쥐뿔도 없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요즘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자, 그래서 증권사에서 우리 정진 씨가 할 만한 거는 CMA라는 게 있어요. CMA는 뭐냐면 은행 통장에 돈 넣어두면은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적금이나 그런 거 가입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적금은 이런 단점이 있지 않아요? 1년짜리 적금을 가입했고 내가 11개월 됐어요. 이제 한 달만 그래도 더 지나면 이자를 받아요. 쥐꼬리 이자. 그냥 치킨 한 마리 값이겠지만. 근데 내가 11개월 차에 급하게 이 적금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1개월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진 씨? 빌려요? 근데 아무도 안 빌려준대. 깨야 돼. 깨요.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 내 병원비예요 이게. 내 병원비야. 그럼 깨야죠. 근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깨지 않고 여기서 잠깐 돈을 빼가지고 쓴 다음에 다시 그대로 넣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단기저축엔 그런 기능이 없죠. 자, 그래서 이 CM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CMA는 매일매일 이자가 붙어요. 물론 엄청 몇십 원, 몇백 원이에요.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이자가 붙는 증권 계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중기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는 이 증권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분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회초년생, 즉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기. 이 장기는 제가 아까 어디서 다룬다고 했죠? 이 보험사에서 다뤄요. 보험사에서 다뤄요. 모든 장기저축은 보험사에서 다루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팔고 싶은 상품을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라이나 무해지 종신을 팔고 싶어. 대표적인 상품은 라무종이라고 하는 중장기 재테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마음든든이라고 하는 마음든든 S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 그 외에 뭐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뭐 내가 뭐 변액을 하고 싶다? 그럼 VUL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가장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니즈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모든 보험회사의 저축의 특징은 뭐냐? 복리에 플러스 비과세이기 때문이에요. 복리의 비과세. 오늘 잠깐만 다 근데 미팅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준영이 너 몇 시에 출발해야 돼? 저 그래도 5시 10분 정도까지는 신림에 가야 됩니다. 서울.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RP를 이거 다 못하겠다. 오늘은 내가 10분만 더 하고 여기까지 녹음해놨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이어지는 RP는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준영이가 미팅 가야 되잖아, 그렇지? 정진이 너 미팅 있어? 왜 저는 오케이. 그럼 준영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준영이 미팅 때문에 내가 이거 10분만 더 할게 그러면. 아니면 좀 그냥 진행하자. 쭉 하고 제가 이걸로 보고 스크립트를 저 혼자 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실제로 좀 듣는 거랑 달라. 실제로 좀 듣는 거랑 달라. 이왕이면은 실제로 한번 듣는 게 좋아. 네. 영상이랑 좀 다를 수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얘기해줘. 복리의 비과세다. 모든 장기저축은 뭐다? 복리의 비과세다. 오늘 다 까먹어도 좋은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은행 적금 100만 원씩 했을 때 1년 뒤에 6만 원 나온다는 것과 모든 단기저축은 단기의 과세고 모든 장기저축은 복리의 비과세라는 점.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저축의 보험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얘기해 줘야지. 기간. 자, 그럼 장기저축은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그냥 물어봐.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자, 5년부터 시작하겠죠. 5년부터 몇 년? 20년? 평생입니다. 평생. 근데 겁먹지 마세요. 평생 납입을 하라는, 평생 저축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은 10년, 15년, 20년 정도 저축을 하시고 언제까지? 평생토록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에서 3년, 3에서 5년 저 납기가 이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간만큼만. 그 얘기를 이래서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내가 되게 오래 낸다라는 느낌을 받아. 근데 20년 내고 내가 100살까지 쓴다고? 이러면 오래 낸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작은 팁 같은 거. 그래서 5년부터 언제까지 평생토록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장기저축입니다. 근데 중기는 요즘에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당연히 장기가 수익률이 더 높고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돈을 그냥 빼서 중기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초년생들은 단기와 중장기 이렇게 2층 석탑만 만들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중장기는 보험사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시고 단기는 지금 하고 계신 거에 플러스 일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ELS도 있고 ETF도 있고 그냥 그 고객 성향에 맞춰서 뭐 약간 투자를 하고 싶어 하면은 뭐 ETF 같은 거 그냥 좋은 거 몇 개 추천해주고 그냥 안전지향주의야. 그러면은 적금 그냥 계속 하라고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딱 이제 얘기해주면 되고 자 단리와 과세 그리고 복리 비과세에 대해서 뒤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어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기둥부터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저축을 유지하는 이 주체가 누구죠? 제가 이 저축을 하나요? 누가 돈을 벌어서 이 저축을 하죠? 우리 정진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정진 씨가 아파가지고 이 팔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이거 유지할 수 있나요? 3층 석탑?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간단하게 기둥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만든 저축 석탑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것도 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고 이거는 저축을 위한 보험인 거예요. 요즘에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우리가 많이 시키니까 여기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얘기를 또 꺼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을 위한 보험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그렇게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 저축 역할을 해주는 거 그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정진 씨가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단리와 과세, 복리, 비과세를 비교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어.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면 단리는 무슨 원금의 이자가 안 붙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쉽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은행 적금은 이자가 쥐꼬리밖에 안 나올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정준 씨가 두 가지의 저축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저축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여름이긴 하지만 그냥 눈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눈사람을 만들려면 뭘 해야죠? 눈을 모아야죠. 눈뭉치. 그쵸? 근데 눈사람이 클수록 내 재산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아이스박스에 1년에 한 번씩 조그마한 눈뭉치를 총 10년 동안 열심히 모읍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설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아래로 조그마한 눈뭉치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정진 씨가 눈사람을 만든다면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눈을 모으시겠어요? 두 번째. 자, 이게 바로 복리고 이게 단리예요. 단리는 내가 모은 원금에 짧은 원금에 이자가 조금 붙고 다시 원금을 모아 나가야 되는 구조. 근데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원금이 붙고 또 이자가 붙고 또 원금이 붙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중요해. 원금만큼 이자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원금만큼 이자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이자로만
한 1억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자로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다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못 만든다 그래.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자로 1억을 못 만들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마음 든 돈으로 그냥 보여줘 버리면 돼. 마음 든 30 플러스 30으로 계속 가져가잖아? 그럼 나중에 이자 1억 넘게 나와. 그렇잖아.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빼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하고 있으면 그냥 50 플러스 50 플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는 내가 원금이 2억이고 막 3억이면은 이자가 나중에 막 한 1억 5천만 이렇게 나와. 실제로 그게 딱 보여, 표에. 그래서 이 초회 상담할 때 항상 가입 설계서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 보여주고 와야 2PC가 돼. 원스텝, 투스텝에 바로 계약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RP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단리의 방법이고 이게 복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이 지났어. 이제 눈사람 만들려고 내가 아이스박스에서 눈을 꺼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발로 툭툭 칩니다. 야, 아이스박스 우리 건데 눈 2개 내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과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순수하게 내가 만들어낸 모든 원금과 이자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리의 과세고 복리의 비과세인데, 이 복리의 비과세가 있는 회사 어디밖에 없다? 보험사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금은 원금에서 떼나요? 이자에서 떼나요? 이자. 원금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이자에서만 뗍니다. 이자에서만 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금만큼 이자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현행법상 2천만 원 미만은 15.4%, 2천만 원에서 1억만 넘어가도 종합소득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38%. 4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간다 그럼 누진세가 붙죠 또. 그럼 한 45% 정도의 금융 이자를, 금융 세금을 뗍니다. 근데 이자를 많이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습게 들릴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원금 1억에 이자가 1억이 됐어요. 그럼 어느 테이블 구간이죠? 가장 윗구간이죠. 그럼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1억에서 45% 4,500만 원 국가에 세금 내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복리는 원금만큼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자에서만 떼고, 그렇기 때문에 복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과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리 상품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딱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군인 상담한다면, 그치? 네. 그게 바로 공제회입니다. 군인 공제회, 경찰 공제회, 소방 공제회. 복리 상품인데 과세 상품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상품들보다 세금을 많이 떼는 건 아니에요. 한 4~5% 정도 떼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복리로 굴러갔을 때 그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복리 상품은 가장 중요한 게 고정금리로 복리가 굴러가야 됩니다. 변동금리, 즉 공제회처럼, 군인 공제회처럼 변동금리로 복리가 굴러가면 나중에 제로금리가 시대가 됐을 때 복리로 굴러가봤자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리 상품을 준비한다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시점에 3%의 아주 높은 고금리를 죽을 때까지 복리로 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물어봐. 그냥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없다 그래 대부분. 근데 그런 게 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